안녕하세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 기말고사 대비용 전체 이제 총정리 제가 한번 찍어서 이제 정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에서는 프로세스의 흐름에 대한 것들이 이제 쭉 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의 흐름이 어떻게 되고 뭐 프로세스의 사고를 뭐 어떤 형태로 해야 되고 이런 얘기가 쭉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 한 번씩 읽어보시고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들 쭉쭉쭉쭉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프로세스의 흐름도를 작성하는데 이 흐름도를 작성하는 것이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제 프로세스의 흐름도 이제 프로세스 맵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프로세스 맵은 업종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다 쓰긴 하지만 제일 첫 번째는 제조업에서 주로 뭐라 그랬냐면 그냥 프로세스 맵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프로세스 맵을 그릴 때 어떻게 돼요? 뭐 검사, 어, 실제로 운영하는 시간, 그 다음에 이동하는 거, 그 다음에 검사하는 거, 뭐 저장하는 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 대기하는 거 이렇게 기호로 해가지고 실제로 프로세스에서 전체 2시간 일했는데 이 프로세스 맵으로 이제 그림을 그린 다음에 실제로 2시간 동안 일한 시간이 얼마큼 돼라고 하면은 120분 일한 것들 중에 요 까맣게 칠한 게 오퍼레이션 타임이죠. 그러니까 요게 예를 들면 뭐 60분 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프로세스 타임은 진짜 50%만 일하고 나머지는 비 활동, 즉 부가가치를 만들지 못하는 비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거죠. 단순히 이동한다든지 뭘 검사한다든지 저장한다든지 대기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가치를 만들지 못하는 그러한 활동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들을 다시 재설계해야 되는 거죠. 프로세스 타임을 늘리기 위해서 이게 프로세스의 실제로 오퍼레이션 타임을 늘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기호로 표시해서 하는 방법이 주로 제조업에서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비스업에서 이게 쓰는 게 있죠. 서비스업에서. 서비스업에서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서비스업에서도 프로세스 맵이라고는 일부 그런 말을 쓰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면 서비스 청사진에서 블루프린트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카페 이용하는 거 블루프린트해서 그 그림 보여줬죠. 그래서 가시 영역 전체 입장부터 퇴장까지 전체 고객의 이동 동선이 있고 공급자하고 고객의 상호작용선을 중심으로 이제 가시 영역에서 이용자의 불만이 생긴다. 그다음에 실패 가능점을 예측할 수 있다. 고객 불만이 발생하는 지점을.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 꼭 한번 정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됐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조금 아까 얘기했던 게 이런 거죠, 이런 거, 이렇게. 작업, 여기 까맣게 칠한 게 이제 실제로 오퍼레이션 된 거고, 이동하고, 뭐 검사하고, 뭐 이거는 대기, 그 다음에 이건 저장,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표시가 다 설명이 됐겠으니까, 그런 것들 한 번씩 보면 될 것 같다. 이게 됐고. 그래서 우리 서비스업은 제가 청사진 이런 거 했잖아요. 그죠? 상호작용선 쭉 해서 여기 가시 영역, 비가시 영역, 그 다음에 물리적 증거, 고객 이동 동사. 이런 것들, 요것들의 서비스 청사진에 관련된 것들의 특징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정리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서비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 6장에서 되게 중요한 거, 리들의 법칙입니다. 리들의 법칙. 이 병목 공정에 대한 것들도 병목 공정, 별표. 그래서 요거 피자 USA 해가지고 여러분들 피자 USA에서 시간 구하는 거 이거 있거든요. 그거 한번 잘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리들의 법칙, I는 RT, I는 RT 이렇게 돼서 요걸 뭐라 그랬죠, 제가? 이걸 재고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거 플로우 레이트 흐름률입니다. 일정한 시간 동안 전체 흘러가는 평균 흐름이 얼만큼 돼? 그다음에 흘러가는 전체 프로세스의 타임이 어떻게 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기는 플로우 레이트.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어떻게 돼? 이제 플로우 타임. 그래서 우리 요거 더 쉽게 하는 거 제가 설명드렸죠. 이게 뭐죠? 총 이동 거리는 총 이동 거리는 어떻게 돼요? 속도
곱하기 시간. 이거면은 바로 여러분들 이게 총 이동 거리는 어떻게 돼요? 총 이동 거리를 계산하는데 이게 제거와 똑같은 거고 60km로 가고 있습니다. 몇 시간 동안? 2시간 동안. 이렇게. 그러면 전체 이동 거리는 120. 그래서 리들의 법칙은 모든 프로세스에서 나오는 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 일반 법칙이다. 이게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거 한 번씩 읽어보면 이건 너무나 쉽겠죠, 그죠? 근데 문제는 이제 제가 이제 그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재고 회전율하고 재고에 관련된 비용을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리들의 법칙을 이용을 해서 이게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되냐? 재무제표 이거 시험 문제 확정 출제입니다. 출제 리들의 법칙 이게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예제는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 사실은 리들의 법칙에서 주로 그런 것들을 다루진 않아요. 너무 쉽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이제 재고에 관련된 것들을 주로 이제 리들의 법칙을 통해서 프로세스의 흐름에 대한 것들을 이제 나타났는데 여기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게 콜스하고 월마트사의 이 월마트사의 이 재고에 관련된 재무제표 요걸 갖고 이제 리들의 법칙을 이제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다음과 같은 재무제표가 딱 주어지면 매출, 매출원가, 재고, 그다음에 순이익 이런 형태가 이제 쭉 재무제표가 주어지면 이걸 통해서 우리 리들의 법칙을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재고 회전율을 계산할 수 있어요. 재고 회전율. 그래서 일단 I는 인벤토리는 어떻게 되냐? 플로우 레이트 곱하기 타임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게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바로 뭐냐면 흐름 시간을 알고 싶은 거예요. 흐름 시간. 이게 그래서 흐름 시간을 이제 우리가 알고 싶으니까 흐름 시간 플로우 타임을 이제 요 시간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I를 어떻게 되냐? R로 나눠버리는 거죠. 그죠? I를 R로 이렇게. 이렇게 흐름 시간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온다. 요 식을 갖고 이용하는 거니까. 이게. 그래서 재고를, 그 다음에 플로우, 플로우 레이트 해가지고 여기 나온 것처럼 플로우 레이트는 바로 뭐냐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자재가 인풋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매출액으로, 여기는 매출액이에요. 6일 딱 넘어가면 이제 매출액은 거기에 어떤 수익이 더해져 가지고 매출액이 만들어지니까 실제적으로 어떻게 돼요? 과대 계상되죠. 순수하게 재고의 계산을 하려면 이게 그러니까 매출액으로 전환되기 직전까지의 이거를 이제 뭐로 본다? 우리는 이거를 재고를 계산할 때 이 플로우 레이트로 본다. 기업의 내부죠, 이게 내부에서. 그래서 요 매출액이 전환되기 직전까지. 그래서 그 직전까지가 바로 뭐예요? 매출원가. 이게 매출액을 쓰게 되면 과대계상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윤을 빼고 전체 원가만 갖고 그래서 매출 원가를 갖고 이제 우리 이제 재고의 전체 흐름률 재고를 흐름률로 이제 이 나눠 가지고 흐름 시간을 계산하는데 이걸 이제 바꿔 얘기하면 회사에 A, B, C, D 제품이 있으면 그 제품의 같은 것들의 제품의 가치 뭐 예를 들면 A, B, C 세 개가 있어. 그러면 A는 100개 있고 B는 1000개 있고 C는 뭐 10,000개 있고 이렇게 해서 수량을 갖고만 하면 이 제품의 가격이라든지 가치가 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이거 우리 재무제표 하면은 전체 재무제표에서는 재고 다 해가지고 재고의 가치 얼마 이렇게 환산되기 나오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돼요? 화폐 가치로 바꿔가지고 우리 재고에 대한 것들을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더 중요하다. 예를 들면 A의 재고 수량만 갖고 A는 10,000개, B는 뭐 1,000개, C는 몇 개 이렇게 해서 수량으로 복합적으로 나온 거는 화폐 가치가 상품의 가격도 다르고 그 다음에 이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통합적으로 하는 이러한 재고의 이 통합된 화폐 가치로 쓰는 것이 훨씬 더 이해하기 편하다. 그 설명이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으니까 요거 꼭 읽어보세요. 이게 그래서 이거 갖고 이제 우리 흐름 시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재무제표에서 먼저 콜스사의 흐름 시간을 보면 재고가 여기 나오는 것이 3036 이렇게 되겠죠. 3036 이렇게 그 다음에 쭉 해서 봤더니 흐름률이 어떻게 돼요? 여기 흐름률이
이게 매출 원가가 11359 이렇게 됩니다. 그럼 11359가 이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요거를 이렇게 나눈 거예요. 이렇게 나눠가지고 했더니 전체 얼마 나왔냐면 이게 연간이니까 재무제표는. 그래서 0.267년 이렇게 나왔네요. 0.267년. 요거 그대로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0.267이니까 여기다가 단위를 만약에 우리가 주로 바꿀 거야, 주로. 그러면 0.267에다가 주 52주 영업해. 그러면 52주로 그대로 곱하면 되고. 곱하기 여기다가 12개월을 쭉 곱해버리면 단위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월이 나오는 거고. 우리는 일수로 한번 해봅시다. 365일 여기다가 그대로 이렇게 딱 곱했더니 98일이에요. 즉, 바꿔 얘기하면 플로우 레이트는 어떤 형태의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1달러를 인풋하면 매출액으로 전환될 때까지 전체 며칠 걸린다? 98일. 자재가 여기가 인풋해서 시작해서 매출액으로 전환되기 직전까지 기간이 얼마큼이야? 98일. 요거 98일이 지나면 뭐로 전환된다는 얘기예요? 매출액으로 전환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전체 흐름 시간은 98일이다. 그러면 우리 재고 회전율을 한번 봅시다. 재고 회전율. 재고 회전율은 0.267이니까 어때요? 0. 연 단위로 나오면 연 단위로 1년이니까 1년에 2 여기 연 단위 갖고 하면 0.267로 했더니 1년 동안 어떻게 돼요? 3.74회를 이제 반복하는 거죠. 회전하는 거죠. 그래서 재고 회전율은 1년에 3.7회 정도 반복되더라. 창고가 들어오면 1년에 이게 회전되는 게 이게 3.7회 정도 회전되더라. 재고 회전율은요, 3.7회보다 5회, 10회, 20회가 훨씬 더 좋은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플로우 흐름 시간이 현금으로 바뀌는 시간이 빨라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런 측면에서 우리 월마트하고 월마트도 똑같지요. 이렇게 재고를 요 금액으로 나눈 거예요. 이렇게 재고를 요 금액으로 나누니까 매출 원가죠. 여기서 매출 원가가 이렇게 되고 여기에 재고가 이렇게 남았으니까 재고 수준도 그거에 따라서 이제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재고하고 매출원가하고 요 비율로 이제 나누면 흐름 시간이 나올 거고 그 흐름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 역수를 구하는 거죠. 역수 이게 역수.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0.267 나왔으니까 0.267분의 1 이렇게 계산하면 바로 연간 재고 회전율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냐면 재고 회전율이 짧다는 얘기는 그만큼 인풋하면 매출이 전환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짧을 것이고, 그죠? 짧을 것이고. 예를 들면 우리 콜스다가 100일 나왔다고 합시다. 근데 이 월마트는 50일 나왔다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뭐예요? 1달러를 인풋해서 매출액으로 전환될 때까지 100일. 여기는 1달러 인풋해서 매출액으로 전환되기까지가 50일. 당연히 어떻게 흐름 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재고 회전율도 얘가 훨씬 높겠죠. 재고 회전율도 그죠? 이렇게 그런 측면에서 재고 회전율이 높다는 얘기는 바로 수익성이 훨씬 좋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월마트와 콜사의 이 예를 통해서 뭘 구하냐? 재고 회전율과 흐름 시간, 요거 흐름 시간을 통해서 재고 회전율. 그다음에 그것의 의미, 흐름 시간의 의미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흐름 시간의 의미 이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이 리들의 법칙. 제가 재무제표 이거 하나 줄 거예요. 그러면 재무제표에 매출원가 재고 이거를 갖고 어떻게 되냐? 회사를 비교해서 A 회사, B 회사의 흐름 시간과 재고 회전율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어떤 게 더 좋은지를 이제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거 시험 문제 확정. 이거 시험 문제 출제합니다. 이거 리들의 법칙.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볼게요. 이게 피자 USA에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너무나 간단한 병목 공정을 찾는 거야. 병목 공정. 병목 공정이 벼틀내기죠. 이게 그래서 전체 병목 공정을 쭉 해가지고 이거를 쭉 나열해가지고 나타나면 다음과 같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아까 우리 여기서 나왔던 서빙을 한번 봅시다. 요거 주방장의 일, 그 다음에 서빙 직원은 여기예요. 그 다음에 오븐에서 나오는 거는 여기고
5분에서 나오는 게 어떻게 돼요? 5분이 4개 있다며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돼요? 4로 나누면 대당 어떻게 돼요? 6분씩, 6분에 하나씩 나오네. 그럼 시간당 산출량 60분, 즉, 1시간 60분당 산출량이면 우리 서빙 직원은 어떻게 돼요? 이 서빙 직원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서빙 직원 여기 있고, 여기 있으니까. 요렇게 붙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빙 직원이 몇 분입니까? 1분, 1분, 1분이니까 얘는 3분을 할 수 있어요. 3분. 그러면 60분당 어떻게 돼요? 얘는 20판을 만드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주방장은 크러스트 제작하고 재료 준비하고 크러스트에다가 이제 요 만드는 작업이 요게 주방장이 3분하고 2분 더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5분이네요. 5분. 그러면 5분이면 어떻게 돼요? 실제로 만들면 피자를 몇 판을 만들 수 있어요? 12판을 만들 수 있네요. 12판. 60분이니까 얘가 5분에 한 판씩 만들 수 있는데 60분이니까 12판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눈 거죠. 지금 제가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 다음에 5분은 봤더니 5분은 4대가 있는데 이게 4개가 있는데 이걸 갖고 나누면 전체 24분인데 이걸 나누면 어떻게 돼? 한 판 하는데 6분씩 나오는 거야. 6분씩. 6분. 6분이니까 1시간 동안 몇 판 만들어요? 10판 만드네요. 그러면 흐름 속도가 이렇게 돼요. 서빙, 그 다음에 주방장, 그 다음에 5분 이렇게 되면 여기는 20판을 만들 수 있고 똑같은 60분 동안 생산량을 보면 여기는 20판 만들 수 있고 주방장은 12판 만들 수 있고 5분은 어떻게 돼요? 10판 만들 수 있네요. 그러면 쭉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줄어들어요. 이렇게 줄어들어요. 이렇게 줄어들고, 그래서 12판 만드는데, 일단 여기가 병목이죠. 서빙에서 주방으로 올라갈 때 여기 병목. 근데 오다가 보니까 10판이에요. 더 줄어들죠, 여기야. 여기도 또 병목이네. 전체 흐름 속도는 그래서 누가 결정한다? 20, 12판, 20판, 12판, 10판. 그러면 가장 작은 이 5분에서가 바로 뭐예요? 병목 공정. 그래서 시간당 산출량은 가장 느린 속도의 이 공정의 결정되는 거죠. 생산량이. 그래서 몇 판이 나오냐면 시간당 어떻게 돼요? 여기서 10판씩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 내가 여기다 시간을 바꾸면 이렇게 바꾸면 한번 볼까요? 이거 제가 이렇게 시간을 한번 바꿔볼게요. 예를 들면 2분 서빙하는 직원들인 지금 서빙 직원에서 세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서빙 직원 잘라서 박스에 담고 가격 지불하고 계산하고 주문 접수하는 거 세 가지 일을 하는데 이게 1분이 아니라 우리 2분으로 제가 바꿔봅시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서빙 직원은 어떻게 돼요? 바꾸면 얘는 6분. 이게 그다음에 주방장은 5분하고 얘기 7분이라고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면 주방장은 12분. 그다음에 피자 굽는 5분은 4개가 있다고 하니까 얘는 6분. 그대로 그냥 안 고치고 만약에 6분이라고 한다면 6분. 5분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거 시간당 산출량으로 보면 서빙하는 직원은 어떻게 돼요? 서빙하는 직원은 시간당 60분에 한 판 만들 때 6분 걸리니까 이게 2분을 늘린 거예요. 여기는 5분이고 여기는 7분으로 바꾸면 그러면 서빙하는 직원은 10판 만들 수 있네. 한 판에 6분 걸리니까 60분이니까 10판 이게 그래서 주방장은 12판 12분에 12판이 아니라 12분이에요. 분 이게 분. 주방은 5분하고 7분이니까 12분이니까 이게 바로 몇 판 만들어요? 시간당 5판을 만드네요. 5판. 이게.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10판 만들고. 그럼 병목 공정이 어딥니까? 병목 공정이 주방이 되겠네요. 주방이. 시간당 산출량은 어떻게 돼요? 시간당 산출량은 가장 낮은 이 주방의 속도에 의해서 시간당 5판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어. 이렇게 간단한 것들도 여러분 이거 별표 이거 확정 요거 병목 공정 구해서 시간당 산출량 구하기 확정 똑같이 다 했고 그래서 뭐 여기에서는 핵심적인 거 쫙 해서 보면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바로 뭐다? 여기에 나오는 거는 계산 문제는 리들의 법칙에 관련된 것들하고 병목 공적 찾기. 그래서 우리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음,
6장 프로세스 분석에서는 6장 우리 프로세스 분석에서는 이렇게 되겠죠. 다양한 프로세스에 대한 특성이 있는데 제가 여기다 쓰겠습니다. 이렇게 6장 프로세스를 분석하는 거 이게 되고 제일 첫 번째 프로세스의 흐름도를 계산하는 프로세스 맵이 있다. 어, 프로세스 맵을 작성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방법이 하나는 제조업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서비스업이 있더라. 그래서 제조업에서 쓰는 건 주로 그대로 그냥 프로세스 흐름도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서비스 업종은 프로세스 맵도 일부 쓰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게 어떤 거다? 서비스 청사진 이렇게 돼가지고 그리는 게 좀 다르죠. 제조업에서는 어떻게 돼요? 오퍼레이션 타임,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동, 그 다음에 검사, 그 다음에 저장, 그 다음에 대기 이렇게 이런 기호를 통해서 실제로 일한 거 요구만 참여한다 그랬고 서비스 청사진은 어떻게 됩니까? 쫙 해서 상호작용선을 중심으로 위쪽이 고객이 움직이는 가시 영역, 그 다음에 이쪽 후방에 식당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이제 비가시 영역. 그래서 물적 증거, 고객의 이동, 여기서 이 가시 영역에서 발생하는 고객 불만은 공급자하고의 이 상호작용 과정 중에 생기더라. 그래서 실패 가능점 F 표시하고. 그래서 이 서비스 청사진에 대한 개념도 제가 설명을 했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바로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리들의 법칙. 리들의 법칙. 그래서 리들의 법칙은 어떻게 되더라? 리들의 법칙은 I는 RT 플로우 레이트하고 플로우 타임 재고 플로우 인벤토리 플로우 레이트 플로우 타임 이거 쉽게 이해하려면 어떻게 돼요? 총 이동 거리는 속도 곱하기 어떻게 돼요? 시간 이렇게 60km씩 갔어요. 2시간 동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120km 이동했다. 이렇게 요거 이렇게 이해하면 절대로 안 잊어먹는다. 리들의 법칙. 그래서 리들의 법칙에 관련된 여기서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오겠네요. 계산 문제. 그래서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재무제표를 내가 주면 그 재무제표에서 뭐예요? 흐름 시간 계산하고 흐름 시간 갖고 해고 회전율. 그 다음에 흐름 시간이라든지 재고 회전율이 어떻게 돼요? 이거 의미가 있죠, 의미가. 그걸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A 회사하고 B 회사의 이게 이 의미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되냐? 여기 계산 문제 자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세 번째 병목 공정 찾기 어, 병목 공정 찾기 병목 공정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목 공정 찾는 거는 여러분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거 병목 공정에서 흐름의 산출량 특정 시간에서 산출량 산출량을 비교해 가지고 아까 우리 이렇게 됐죠. 예를 들면 서빙 직원이 있고 그다음에 주방장이 있고 그다음에 오븐 기계가 있어요. 이렇게 쫙. 서빙 직원은 피자 한 판 주문 들어오면 피자 USA 예제입니다. 얘는 3분 걸리고 그 다음에 주방장은 5분 걸려요. 주기 두 가지 일을 하는데 얘는 이제 세 가지 일을 하는데 1분 1분에서 3분 두 가지 하는데 이제 3분하고 뭐 2분에서 5분 그 다음에 5분은 어떻게 돼요? 여기는 4대가 있는데 전체 작업 시간을 다 하면 24분. 4대니까 어떻게 돼요? 한 판에 6분 하나씩 하면. 그래서 하나씩 만들 때 요게 6분이니까 6분 이렇게 되면 우리 60분 동안 얼만큼 생산할까요? 얘는 어떻게 돼요? 20판을 만듭니다. 피자를.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12판을 만들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오븐에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10판을 만드네요. 그러면 20판, 12판, 10판, 그러면 전체 몇 판? 10판. 10판. 10판.
산출량은 10파. 산출량은 10파. 어, 산출량은 10파.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바로 어떻게 돼요? 10판 되기 때문에 음, 이 10판이 전체 시간당 산출량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병목 공정 이렇게 예. 5분이 병목 공정이 되고 이 5분에서 생산하는 양이 뭐래요? 전체 프로세스의 흐름 산출량이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병목 공정이 어디에? 여기 5분 이렇게. 그래서 병목 공정 찾기는 진짜 덧셈입니다, 여러분. 너무 쉬워요. 계산 문제지만 이해만 하면 얼마든지 풀 수 있다. 이거. 그래서 6장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우리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6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6장, 뭐 요거를 제가 쭉 나눠서 6장. 6장은 제가 시험 문제는 OX 퀴즈, 약술, 그다음에 계산 문제 이렇게 되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6장에서 OX 퀴즈, OX 퀴즈 여기서 내가 세 문제 내겠다. OX 퀴즈. 그다음에 약수령 여기서 내가 약수령 두 문제 내겠다. 이게 아니, 한 문제만 내겠습니다. 약수령은 제가 약수령 한 문제. 그다음에 계산 문제. 여기는 6장에서는 계산 문제. 여기 몇 문제 나오냐? 여기는 두 문제 나옵니다. 두 문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6장에서의 약술 문제는 빼겠습니다. 아유, 굳이 이제 6장은 이렇게 빼가지고 제가 이제 그래서 6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계산 문제 두 개, 그 다음에 약수령 세 문제, 약수령이란다. OX 퀴즈를 내가 세 문제 내겠다.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 프로세스에 대한 OX 퀴즈가 나오겠죠. 뭐 제조업에서 쓰는 게 뭐고 뭐 서비스에서는 어떻게 되고 청사진의 특징이 어떻고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나오면 이제 OX 퀴즈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어쨌든 이런 형태가 됐고 그다음에 우리 7장 한번 보겠습니다. 7장. 7장. 7장에 대한 것들 우리 강의 자료하고 책에 대한 내용들 한번 또 좀 보겠는데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7장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장이 린 사고와 린 시스템, 린입니다, 린. 그냥 린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치? 린에 대해서. 그래서 린에 관련된 전반적인 특징은 한번 쭉 여러분도 충분히 좀 읽어보시고, 여기는 OS 퀴즈가 계산 문제도 없고,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 OS 퀴즈 이제 낼 겁니다, 여기서도. 그래서 주요 이제 린의 변천 이런 것들 좀 한 번씩 쭉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 린의 기본 원칙, 요거, 여기서 기본 원칙, 요거 퀴즈, 여기 퀴즈, 여기서 OX 퀴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건 퀴즈 낼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것처럼 7가지 낭비의 유형, 7가지 낭비의 유형. 그러니까 이제 나오는 게 이런 데서 질문이 나오는 거죠. 퀴즈가. 이게 OX 퀴즈, 이제 OX 퀴즈 같은 거, 7가지 유형의 낭비. 그다음에 뭐 가치 흐름도 쭉쭉쭉 해서 나오는데 이거 넘어가고 쭉 해서 OW 같은 경우도 한 번씩 보고 이게 현장 관리 기법 중에 이제 3정 OS 뭐 이렇게 쫙 나오는데 이렇게 뭐 세이리, 세이톤, 세이소 뭐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좀 보십시오. 이게 린 시스템의 구성 요소, 여기도 어떻게 돼요? OX 퀴즈, 쫙 이렇게 책의 내용을 읽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OX 퀴즈라고 했던 것들은 여기서 우리 홀류 생산이 가능하려면, 홀류 생산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조건이? 홀류 생산을 하려면, 린 시스템은 도요다의 미국 버전이니까, 이게 도요다의 미국 버전이니까 홀류 생산이 되려면 제일 첫 번째, 리드 타임이 어떻게 돼요? 빨라야 되고
리드 타임이 빨라야 되고 이게 시간이 짧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셋업 타임이 어떻게 됩니까? 셋업 타임이 작아야지 홀류 생산이 되고 스위칭이 빨라지고 세 번째 럿 사이즈가 어떻게 되더라? 럿 사이즈가 작아야 되고 이게 네 번째 사이클 타임 사이클 타임이 높아야지만 대량 생산이 되겠죠. 그죠? 리드 타임의 회전율을 나타내는 게 사이클 타임. 이렇게. 그래서 이 네 가지에 대한 특성 잘 정리하기 바라겠습니다. 뭐 기준 생산 안정화돼 있고 뭐 kanban 시스템에 대한 것들 kanban 시스템에 뭐 계산하는 건 안 내겠습니다. kanban 시스템. kanban 시스템의 특징, kanban이 뭐고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좀 이해해야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내가 OX kanban 같은 것들은 계산 이런 거 안 나옵니다. kanban의 특징 이런 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kanban 시스템 앞에 연결되는 거죠. 여기도 OX 퀴즈. OX 퀴즈. 자, 그래서 쭉쭉쭉 넘어가겠습니다. 뭐 설비 배치의 특징 뭐 해가지고 쭉 제가 이거 그림을 보여줬고 또 쉽게 작업자의 참여. 그래서 제가 작업자에 참여할 때 뭐라고 하면 OWM 이렇게 그래서 이 교차 교육 순환 보직 시키는 거죠. 이게 순환 보직 즉 보직을 로테이션 시켜가지고 어떻게 돼요? 전문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의 작업자가 다양한 기계를 다룬다. 그래서 OWMM은 이게 바로 뭐야? 다기능공 얘기하는 거죠. 다기능공. 다기능공. OWMM. 그래서 작업자가 참여해가지고 순환보직을 통해서 다기능공이 되고 순환보직을 통해서 다기능공이 되고 이 다기능공을 나타내는 게 OWMM이에요. 원 워커 멀티머신에서 한 사람의 작업자가 다양한 기계를 다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태가 되냐면 이렇게 된다 그랬죠. 이렇게 C자형, U자형, 그죠? 이렇게 S자형. 작업자가 여기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같이 일하는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고 여기 작업자가 들어가 있으면 이런 흐름 속도에 맞춰서 이동을 최소화시키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그래서 이게 바로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워크셀 이렇게 했어요. 그죠? 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좀 꼭 좀 요거도 어떻게 된다? 여기도 이렇게 OX 퀴즈. 음. OX 퀴즈 파트에서 여러분들 제가 약수령 문제 내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뭐 이런 거 뒤에 있는 것들을 한 번씩 쭉 한번 읽어보면 린 시스템에 대한 것들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정리학습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제가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됐고 쭉 들어와서 쭉 해서 이제 우리 7장 린 시스템에 대한 것들, 린 시스템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 몰래 거다 내가, OS 퀴즈하고 약수령 이렇게 내겠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바로 뭐냐면, 린의 린에 대한 특징, 뭐, 구성 요소, 그 다음에 린에서 강조하는 낭비 제거에 관련된 것들, 이게 린의 목적이 뭐야?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예. 린에 대한 전반적으로 다 린에 대한 특징이죠. 이게 이렇게 쭉 해서 그 다음에 홀류 생산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돼요? 리드 타임, 그 다음에 셋업 타임, 그 다음에 럿 사이즈. 이거를 다 작게, 그죠? 이렇게,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 이게, 그 다음에 또 하나 끝에, 사이클 타임. 사이클 타임은 어떻게 돼요? 높여야지 생산량이 높아지는 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요런 형태.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막 OWMM, 그다음에 순환보직 제도, 그다음에 여기 린에서 또 강조하는 내용이 또 하나 있죠. 칸반. 그죠? 칸반. 칸반도 제가 설명했어요. 칸반에 들어가는 내용이 뭐였죠? 일반적으로? 이게 로트 넘버.
로트 넘버니까 부품 넘버 같은 거예요. 이게 부품 코드 같은 거. 그다음에 이게 수량 몇 개, 수량 몇 개가 이제 여기 흘러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목적지, 데스티네이션에서 목적지가 어느 공정을 들어간다. 이게 딱 흐름이 있어요. 이게 어디 거쳐서 어디로 간다라는 거. 이게 그다음에 시간 같은 거, 시간. 이게 시간도 표시해주면 몇 시까지 도착해서 생산이 어디에 몇 시 정도에 끝내야 된다라는 게 표시가 되면 이걸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작업자가 스스로의 속도를 제어하는 거죠. 그래서 칸반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바로 뭡니까? 이게 즉 공정 내에 재고 같은 거 있죠. WIP 또는 완제품 또는 부품 또는 원자재 이게 러 메테리얼 또는 어떻게 돼요? FG 이런 것들에 다양한 공정 내에서의 이러한 자재의 흐름 같은 거죠. 자재의 흐름. 그래서 이 자재의 흐름과 아이고 이 자재의 흐름과 정보의 흐름, 자재의 흐름, 그 다음에 정보의 흐름,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음, 작업, 이 작업에 대한 것들. 그래서 자재, 정보, 작업. 요 세 가지 자재, 정보, 작업. 얘를 어떻게 한다? 이렇게 이거를 다시 다 동기화한다. 동기화. 자재가 흘러갈 것이고 그 자재에 맞춰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사람들은 작업을 할 것이고 작업 자재만큼 이러한 자재가 흐름이 되고 작업이 되고 있는 이러한 정보들을 어떻게 돼요? 정보들을 다 동기화시켜서 실시간으로 자재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쫙 알기 쉽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뭐로? 칸반으로. 아, 뭐가 몇 개 들어가고 있구나. 뭐가 몇 개 흘러가고 있구나.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칸반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재, 정보, 작업을 동기화시킨다. 이렇게. 그래서 간반 됐고. 그래서 우리 7장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7장. 7장에서는 7장 쫙 해놓고 여기도 어떻게 되냐? OX 퀴즈. 내가 여기서도 내가 여기서는 세 문제 내겠다. 세 문제. OX 퀴즈. 세 문제. 세 문제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약술. 간단하게 쓰는 약술형. 내가 여기서 약술형 두 문제 내겠습니다. 약술형 두 문제. 계산 문제는 7장은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7장에서는 OX 퀴즈 세 문제, 약수령 두 문제, 계산 문제 없고. 그래서 내가 7장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우리 8장에 대한 것들을 한번 보겠네요. 8장. 이제 8장이 언제? 8장과 9장은 이제 우리 중간고사 때 넘어갔고, 이제 10장. 10장에 우리가 뭘 배우냐면 수요 예측을 배워야겠네요. 그죠? 수요 예측. 우리가 시험 범위가 뭐에 해당되냐면 우리가 6장, 그 다음에 7장, 그 다음에 10장, 11장, 그 다음에 14장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그래서 챕터는 딱 전체 몇 개냐면 이제 어 6장, 7장, 그다음에 수혜측, 그다음에 생산 능력 계획, 그다음에 재고해서 딱 다섯 개가 되겠네요. 6, 7, 10, 11, 14 이렇게. 그래서 우리 요거 갖고 다시 이제 우리 수요 예측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요 예측. 수요 예측은요. 여러분 제가 저기 설명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한번 강의를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10장, 우리 10장 수요 예측.
중요한 것만 제가 고르겠습니다. 수혜측은 어떻게 돼요? 여기는 OX 퀴즈보다 OX 퀴즈 없습니다. 여기는 10장은 없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설명하는 거 내가 설명하는 거 두 개. 그래서 우리 10장을 한번 하겠습니다. 10장. 10장 수혜측. 수의 측은 이제 어떤 형태가 되냐면 여기는 OX 퀴즈 여기 OX 퀴즈 여기 없다. 그 다음에 약수령 간단하게 설명하는 약수령 내가 여기서는 내가 두 문제. 그 다음에 계산 문제 이제 계산 문제 내가 여기서 계산 문제를 음, 두 문제 정도 내겠다. 두 문제. 계산 문제를 내가 그래서 수요 측에서는 일단 핵심적인 요소를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쫙 해서 보면 수요의 구성 요소, 수요의 구성 요소. 우리 이걸 배운 거죠. 수요의 구성 요소. 쫙 해서 수요의 구성 요소 해가지고 뭐가 있었죠? 우리 평균 수요가 있죠. 평균적 특성. 그래서 평균에 대한 특성을 배우는 게 이동평균법. 그죠? 이동평균법, 뭐, 가중의 이동평균법, 그 다음에 발전된 이동평균법의 형태, 지수평할법, 이런 거 배웠잖아요. 두 번째가 바로 뭐예요? 추세죠, 추세. 추세. 세 번째가 이제 바로 뭐냐면, 이게, 어, 우리 추세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뭐냐면, 이제 우리가 계절적 특성이죠. 우리 승법 계절 모델 배웠네요. 승법 계절 모델. 추세에서는 추세조정 지수평할법 배웠고, 네 번째는 장기 1년 이상의 굉장히 큰 기간 동안 나타나는 어떻게 돼요? 주기 사이클이죠. 사이클. 그래서 제가 이 주기 설명할 때 미국의 200년 이상의 경기 지표를 이제 콘트라이프라고 하는 순환 경기 이론 학자가 조사를 했더니 미국의 경기가 어떻게 돼요? 45년에서 60년 주기로 어떻게 돼요? 업 다운해서 이렇게 반복되는 형태 나타나더라. 경기가. 그래서 그거 내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거에 대한 것들을 배운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바로 뭐예요? 무작위. 그냥 무작위로 그냥 랜덤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다 여기 요거까지 합쳐서 무작위 랜덤 이 랜덤 요소까지 해가지고 다섯 가지 구성 요소. 그래서 모든 수요는 어떻게 된다?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최소 두 가지 이상은 다 어떻게 돼요? 갖고 있다. 이게 모든 수요는 최소 두 가지 이상은 갖고 있다. 여기서 이게 수요의 구성 요소. 그다음 두 번째, 우리 수요에 먼저 한번 프레임워크를 한번 수요 이 예측이라는 것에 수요 예측이라는 것에 프레임워크를 한번 쫙 그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정성적 예측 기법, 정성적 예측 기법, 그다음에 정량적 예측 기법 이렇게 되겠죠. 정량적 예측 기법. 그래서 정성적 예측 기법이 정량적 예측 기법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되냐? 쫙 해서 정성적 예측 기법은 제 번째로 이제 의견법이 있고, 두 번째, 영업진, 영업진 의견법이 있고, 이 영업진 의견법이 뭐라 그랬죠? 보수적인 예측법이라 그랬죠? 보수적으로 예측한다고. 이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바로 뭐냐면, 전문가 평가법. 전문가 평가법인데, 전문가 평가법 중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게 바로 뭐다? 델포이 신전의 사례를 인용한 델파이법. 네 번째가 또 이제 어떻게 돼요? 고객들을 대상으로 다 조사 못하니까 초점 그룹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쫙 인터뷰 같은 거 하는 거죠. 그래서 FGI, 포커스 그룹 인터뷰, 고객을 대상으로 이게 FGI. 다섯 번째가 이제 어떻게 돼요? 역사적 유추법. 그래서 비슷한 상품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이 예측을 이제 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돼요? 과거의 비슷한 상황에서의 수요 함수를 갖고 와가지고 그걸 갖고 빗대서 예측하는 방법. 이렇게 그래서 역사적 유추법. 그래서 이게 정성적인 측면에서 이제 됐고 정량적인 측면은 어떻게 되냐? 크게 또 나눠지죠. 그래서 뭐가 나눠지냐?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얘가 시계열 예측 기법이 있어요. 그죠? 시계열 예측 기법.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 인과 예측이 있죠. 인과 예측.
인과 예측, 시계열 예측. 시계열 예측 기법의 대표적인 거는 시간의 연속선상을 통해서 현재 미래 이슈는 현재 이슈는 과거에 의해서 현재 결정된 거고, 결정되는 거고, 미래 이슈는 어떻게 돼요? 과거인, 과거인, 먼 과거, 진짜 과거와 현재가 결합돼서 미래가 결정되는, 이렇게. 미래 입장에서 보면 현재도 과거죠. 그래서 시간의 연속선상을 고려해가지고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이 시계열 예측기법입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이동평균법. 이동평균법이 있고, 이게 두 번째가 이제 바로 뭐가냐면 이동평균법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가중이 이동평균법도 여기 포함되는 거죠. 뭐 이동평균법에. 그 다음에 지수평활법, 지수평활법. 세 번째가 이제 어떻게 돼요? 발전된 형태, 이거 추세를 못 쫓아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추세, 조정, 지수평활법, 지수평활법. 여기 되고 네 번째가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계절성을 나타내는 거. 승법 계절 모델, 승법 계절 모델. 계절 지수를 구한 다음에 평균 수요 갖고 계산하는 거죠. 승법 계절 모델. 그래서 우리 요 정도만 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 다 된다. 우리 여기서 다 된다. 이게 그다음에 또 하나 인가 예측은 어떻게 돼요? 이제 인가 예측은 회귀 분석이죠. 회귀 분석. 회귀 분석. 그래서 이 회귀 분석 갖고 이제 우리가 저기 예측을 하는 이러한 이제 Y는 절편인 알파 플러스 베타 X를 추정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Y는 AX 플러스 B 형태의 직선의 방정식을 추정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이 회귀 분석할 때 내가 여러분들한테 공분산, 상관분석, 그다음 회귀 분석을 구하는 미분 이용하지 않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준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이게. 그래서 어쨌든 이런 형태로 그다음에 또 하나 덧붙이자면 어떻게 돼요? 계산 문제 중에서 이것과 상관없이 예측의 정확도, 예측의 정확도. 그래서 지금 계산이 많죠. 예측은 원래. 그래서 요걸 갖고 이제 내가 어떻게 되냐. 7장을 한번 다시 한번 쭉 해서 우리 7장에 대한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쫙 해서 봤더니 10장, 7장이 아니라 10장은 약수령 두 문제, 계산 문제 두 문제 낸다. 쫙 이렇게 계산 문제. 그래서 계산 문제는 주로 나오는 게 어디예요? 지수평화법보단 이 방법, 추세조정 지수평화법, 그다음에 승법 계절 모델. 승법 계절 모델 안에 이 회기식이 들어가 있죠. 그죠? 이렇게 총 수요가 주어져 있지 않으면 회기식으로 구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들을 갖고 우리가 이제 연습을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다. 그래서 우리 엑셀을 띄워서 여러분들 앞에서 실제로 또 한번 제가 계산하는 거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다시 한번 마지막입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우리 이동평균법에 관련된 것들은 여러분 제가 안 하겠습니다. 이동평균법 너무나 쉬우니까. 지수평활법. 지수평활법 어떤 학생이 질문을 했는데 왜 두 번째 시기는 첫 번째 수혜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 들어온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여기는 기간이 있고 기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 화면 공유 창을 딴 데다가 잘못 옮겨놓고 계속 설명해가지고 녹음을 새로 다시 한 게 지금 한 몇 번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냥 빈 화면에다가 계속 뭘 쓰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공유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소리만 들어가 있고. 내가 그래서 어쨌든 이게 녹음이 쉽지가 않네요. 이게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예측입니다. 예측값을 내가 실제값이죠. 실제값. 실제값이 있어야 되니까 실제값, 실제 수요죠. 실제값. 그다음에 여기는 예측값. 예측값. 여기는 그래서 여기 내가 이제 어떻게 돼요? 1월 달, 2월 달, 3월 달, 4월 달, 5월 달 이렇게 있다고 치고 실제값 이쁘게 좀 합시다. 우리 이쁘게 이쁘게 쫙 크게 해가지고 잘 보이게. 여기는 어떻게 되냐?
230. 자, 그 여기는 260. 자, 그러면 여기는 240. 그 다음에 270. 그 다음에 290. 이렇게 쫙 된다고 하면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 지수평활법은 알파 값이 주어져야 돼. 알파 값을 내가 0.3으로 줬다. 알파 값 0.3. 그 다음에 초기의 측치가 주어져야 되죠. 초기의 측치는 뭘 갖다 쓴다? 원래 주어지죠, 문제. 실제 값을 그대로 갖다 쓴다. 왜? 앞에 과거 값이 없으니까. 여기. 그러면 보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0.3을 이용하면 왜 두 번째 기수가 앞에 거하고 똑같습니까? 당연히 똑같겠죠. 그죠? 왜 그럴까요? 0.3에 앞에 거 0.3. 그 다음에 예측값이 얘하고 똑같으니, 예측값이 실제값하고 똑같으니, 어떻게 돼요? 실제값. 먼저 알파부터 곱하면 0.3 곱하기 0.3 곱하기 0.3 곱하기 앞에 값의 실제 수요. 그 다음에 더하기 1 마이너스 알파. 1 마이너스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알파 값. 이거 빼주고 곱하기 어떻게 돼요? 앞뒤의 예측값.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0.3 곱하기 230. 0.7 곱하기 230. 0.3 곱하기 0.3 곱하기 230. 0.3 곱하기 0.7 곱하기 230. 똑같은 거잖아요. 0.3 곱하기 230, 0.7 곱하기 230. 그럼 230 그냥 곱한 거잖아요. 그죠?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똑같아지겠죠.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 제가 엑셀에서 나오는데 이 계산이 틀렸다면 그거는 아마 여러분 어떻게 잘못 계산했거나 카피가 됐거나 그랬을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거를 보시면 또 이해가 쉽게 되겠죠. 이게.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수요하고 여기하고 여기 값이 어떻게 됩니까? 같아지겠죠. 그죠? 어떻게 되니까 0.3 곱하기 230 더하기 0.7 곱하기 230이에요. 아니, 270을 해버렸네. 이게 0.7 곱하기 230이니까 당연히 여기가 어떻게 같아지죠, 이렇게. 그죠? 이게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이 질문, 그러니까 저한테 질문했던 그 학생은 요 질문이면 충분히 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그다음에 엑셀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식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눌러보면 어떻게 된 계산인지 다 알 수가 있죠. 그냥 집어넣은 값이 아닌 이상. 그럼 다시 한번 할게요. 여기는 어떻게 돼요? 바로 앞뒤에 하나만 알면 되니까 어떻게 돼요? 0.3 곱하기 0.3 곱하기 요거 더하기 0.7 곱하기 어떻게 돼요? 바로 앞뒤의 측치. 즉 지수평활법은 바로 앞에 과거 하나의 정보만 활용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이게 그죠? 발전된 가중이동평균법이라고 이거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어떻게 돼요? 여기 또 한번 해봅시다. 0.3 곱하기 0.3 곱하기 요런 형태가 되겠네요. 그죠? 이거. 그 다음에 더하기 0.7 곱하기 어떻게 돼요? 앞뒤의 측값. 이렇게. 여기 또 한 번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0.3 곱하기 바로 앞뒤의 실제값 더하기 어떻게 돼요? 0.7 곱하기 바로 앞뒤의 예측값.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수평활법은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너무 쉬워서. 이게 어떤 걸 낼 거냐? 우리 추세조정 지수평활법을 낼 거다. 이게 그래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이제 우리 추세조정 지수평활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다음과 같이 이렇게 예측값이 됐고 여기는 예측이야. 추세가 반영되지 않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예측값이고 여기는 이제 추세값. 어, 여기는 예측값에 대한 평활상수가 되겠죠. 그죠? 여기는 평활상수 이게 지수에 대한 그다음 여기는 이제 추세에 대한 평활상수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
0점 한 2 정도 집어넣읍시다. 0.2 이게. 그다음에 예측값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최종. 이제 여기가 이렇게 실제 답은 뭐예요? 실제 답이 여기죠. 여기 노란색으로 나와 있는 여기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하겠습니다. 여기가 답입니다. 지금 우리가 푸는 거는 지수평활이 아니라 뭐예요? 지금 추세 조정 지수평활법. 이게 추세가 조정된 지수평활법이다. 그럼 답이 요겁니다. 여기 노란색이에요. 이게. 그다음에 초기 예측값과 추세값이 주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나는 여기다가 이게 그래서 TF 값은 어떻게 돼요? 일기에 T. 예측값하고 추세값이 주어지니까 너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 여기서 말하는 예측값은 추세가 반영되지 않은 그런 예측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진짜 답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거 더하기 어떻게 돼요? 추세값. 같은 기회에 예측값과 추세값을 합치면 추세가 조정된 예측값이 나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얘가 이제 여기다 쓸게요, 제가. 추세가 조정된 예측값. 이렇게 됩니다. 이게 좀 크게 이렇게 추세가 조정된 예측값이 요게 답이에요. 이게 답이 아니라 학생들이 자꾸 이걸 예측값이라고 생각하는데 삑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넣겠습니다. 여기 이거 답 아니다. 이렇게 그럼 우리 한번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식을 한번 쓸까요? 어떻게 돼요? 여기에 예측값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예측값 이렇게 되겠죠. 알파 곱하기 어떻게 돼요? 실제값 액추얼 디맨드 F의 T 플러스 1기간의 예측값은 T 플러스 1기간 전기의 예측값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전기의 실제값이에요. 그러니까 T가 들어올 거고 더하기 어떻게 돼요? 얘가 1 마이너스 알파에 여기에 FT가 그대로 붙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붙어버리면 요건 지수평활이에요. 그죠? 근데 그때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 여기다가 FT에 더하기 추세를 T 기간의 추세를 반영해 준 값을 곱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요 값이 뭐예요? 얘는 TF 값이네요. 그죠? 예측값과 추세값이 합치니까 어떤 기간에 T 기간의 이 TAF 값, 요 값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값이 합친 게. 어. 그래서 내가 T 플러스 1 기간의 예측값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다. 그러면 우리 베타를 한번 구해볼까? 요게 지금 예측값입니다. 여기 예측값, 요 예측값 이렇게. 그러면 추세값은 어떻게 구합니까? 추세값. T 플러스 1기간의 추세값은 어떻게 되냐면 추세 평화의 상수 베타 곱하기 어떻게 돼요? 같은 기간의 예측값이에요. T 플러스 1의 예측값에서 빼기 앞뒤의 예측값이죠. 앞뒤의 예측값. 그러니까 F의 T입니다. 이렇게. 요게 뭐라 그 기간에 늘어난 양이죠. 전기에서 이번 기에 늘어난 양입니다. 이걸 빼준 거. 거기다가 추세처럼 내가 그걸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더하기 1 마이너스 베타에 이거 지수평활법하고 똑같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앞기에 추세값 이렇게 되겠네요. 1 마이너스 베타에 이거 해가지고 요 두 가지를 합치면 뭐가 됩니까? 이 두 가지를 플러스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TAF 값이 나오는 거네요. 그죠? 됐죠?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그러면 이제 볼게요. 는 0.3 곱하기 어떻게 돼요? 0.3 곱하기 0.3 곱하기 바로 악기의 실제값 이거 그 다음에 더하기 1 마이너스 알파니까 얼마예요? 0.7이네. 0.7 곱하기 그 다음에 예측값 여기에 이게 예측값하고 추세값이니까 어떻게 돼요? 예측값하고 추세값 210하고 210과 10과 20이 들어가야 되네요. 그 합친 값이 230이니까 난 한 번에 그냥 집어넣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 230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네. 이게.
230은 210 더하기 200인, 20이니까 요 값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요 값이 되는 요런 형태. 어.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값을 어떻게 되냐? 우리 요걸 쓴 거도 되고, 요게 두 개 합쳐도 되고, 그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쫙 구산되고. 베타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평화 추세 베타는 0.2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0.2 곱하기 0.2 곱하기 0.2 곱하기 이렇게 해놓고 같은 기간의 예측값에서 여기 등호를 넣어야겠네. 등호를 넣고 같은 기간의 예측값에서 빼기 어떻게 돼요? 앞뒤의 예측값 이게 늘어난 양이잖아요. 이걸 추세처럼 쓰려고 한다고 이게 그 다음에 더하기 1 마이너스 베타니까 0.8이네요. 0.8 곱하기 어떻게 돼요? 앞뒤의 추세값 요걸 걔네 앞뒤의 추세값 이렇게 자 그러면 그대로 똑같이 여기다가 어떻게 돼요? 이거를 이거하고 더하기 얘하면 뭐가 되더라?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베타 곱하기 0.2 곱하기 같은 기간의 예측값에서 전기의 예측값을 빼가지고 그걸 갖고 어떻게 돼? 구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구해볼까요, 우리? 다시 한번 이제 는 어떻게 되냐? 0.3 곱하기 가로 열고 앞뒤의 실제값 이거 곱하기 그냥 왜 가로쳤을까요? 이거 0.3 곱하기 앞뒤의 실제 수요 더하기 0.7 곱하기 어떻게 되냐? 7 곱하기 앞뒤의 TF 값 이게 쫙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추세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2 곱하기 0.2 곱하기 음, 같은 기의 예측값에서 앞기의 예측값을 빼주더라. 이렇게 더하기 1 마이너스 베타 1 마이너스 베타 0.8 곱하기 어떻게 되냐? 앞기의 추세값 이렇게 쫙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냐? 여기에 최종값은 이거 더하기 이렇게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오겠네. 마지막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되냐? 0.3 곱하기 바로 앞에 실제 수요 더하기 0.7 곱하기 어떻게 돼요? 여기에 있는 TF값. 자, 됐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되냐? 0.2 곱하기 같은 기간의 예측값에서 앞뒤 예측값을 빼줘요. 그죠? 그 다음에 더하기 어떻게 돼요? 0.8 곱하기 0.8 곱하기 앞뒤의 추세값. 자, 다 됐네요. 그러면 이제 얘는 어떻게 되냐? 같은 기간의 예측값 더하기 추세값을 더해서 쫙 이렇게 어, 추세 조정 지수 평할법. 요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추세 조정 지수 평할법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동평균법 지수 평할법도 했고 뭐 다 했고 이게 쭉쭉쭉쭉쭉쭉 넘어가서 이 넘어가서 이제 우리 뭘 해보냐면 어 예측의 정확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이 값을 갖고 여기 있는 값을 갖고 이렇게 쭉 하고 여기서 요가 많이 저기 시간상 이렇게 요거 갖고 우리 쫙 해서 예측값을 한번 예측의 정확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쫙 해서 는 하면 이렇게 예측에 이제 먼저 뭐부터 해볼까요? 오차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차. 자, 오차는 어떻게 되냐? 실제 값에서 어떻게 되냐? 이 TF 값을 빼면 오차. 자, 이렇게. 그래서 이거 갖고 그대로 쭉 나오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내가 이제 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썸 하는 거예요. 썸. 누적 예측 오차. 얘를 쭉 다 합치면 어떻게 되냐? 짝. 마이너스 35.704 이렇게 나오네요. 음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사실 가장 이상적인 게 CFE에 가장 이상적인 게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 제가 이게 누적 예측 오차 CFE에 플러스 마이너스 되면서 얘가 가장 이상적인 건 0이라 그랬죠. 그죠? 보정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가 음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내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돼? 어떤 거에서
예측값을 뺐는데 이 값이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얘보다 내가 예측값이 크게, 전반적으로 내가 크게 하고 있구나. 방향성의 정보, 방향성의 정보.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그래서 오차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 오차를 방향성이 이제 우리 이거 분산 같은 거죠. 제곱한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 MSE, 뭐 MSD, 뭐 막 이렇게 나오는 거. 이거에 대한 것들을 이제 보면, 이제 제곱한 거야, 이제. 오차를 제곱합니다. 오차를 제곱하고 평균 낸 거예요. 그죠? 오차를 제곱하고 평균 낸 겁니다. 이거 거꾸로 쓴다 그랬죠. 그죠? 이게 영어에서는 어떻게 돼요? 평균인데 제곱했네. 스퀘어. 그다음에 오차니까 여기가 뭐 MSD, MSE 뭐 이렇게 이런 형태로 이게 MSE, MSD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MSD하고 MSE를 하든 이게 약간 의미는 차이가 있지만 그거에 대한 것들의 단어는 같이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오차 제곱 평균을 구하려면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오차의 제곱이니까 여기 값을 제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제곱해서 그대로 쭉 하면 얘가 이렇게 나오겠네요. 우리 이쁘게 자릿수 좀 맞히겠습니다. 이렇게. 요것들은 제가 지우고 일부러 이렇게 좀 지었습니다. 이제 좀 지저분해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되냐? 평균 구하면 되겠죠. 평균. 자, 요 평균 구하면 바로 뭐가 됩니까? 제곱한 거. 그래서 이 MSD, 뭐 MSE 이렇게 나오는 이 말은 오차를 순수하게 그냥 어떻게 돼요? 쓴 게 아니라 제곱을 했기 때문에 증폭된다 그랬죠. 만약에 그 값이 1 이하 값이 나오면 0.8 나왔어요. 그럼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이 제곱하니까 0.8에 0.64가 나오겠고, 그 다음에 만약에 2가 나왔었는데 제곱하면 어떻게 4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증폭시킨다라는 측면에서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MSD, 즉 평균 오차의 제곱한 값을 평균 낸 MSD, MSE 이 값은 주로 많이 쓰이지 않는다. 이게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절대 오차가 있죠. 절대 오차. 오차값을 절대값을 붙여주는 거예요. 방향성 정보 예를 제곱했는데 우리 표준 편차 루트를 씌워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곱 효과를 무력화시키는 거죠. 표준 편차가. 즉 우리 통계에서 보면 분산이잖아요. 이제 제곱시켰잖아요. 떨어져 있는 관측지 값에서 평균에 떨어져 있는 거에 얼마 돼? 얘를 제곱해서 다 합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분산이잖아요. 그것과 이제 유사한 거죠. 오차 제곱이. 그래서 얘 제곱 효과를 없애려면 루트를 씌워버리면 되죠. 이게. 그것과 똑같은 방법이 바로 뭐예요? 우리 여기 나왔던 절대 오차. 평균 절대 오차. 이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절대값을 붙이는 거죠. 그죠? 이게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렇게 되겠죠. 오차인데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게 오차를 절대 오차로 만드는 거예요. 그죠? 절대값을 붙여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평균을 내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이게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요거 갖고 이제 구하면 절대값을 붙인다. 절대값 붙이는 건 엑셀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ABS로.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되냐? 오차에 이렇게 절대값을 붙여서 쭉 이렇게. 그러면은 그대로 쭉 하면 다 양수값만 나오겠죠. 그죠? 양수값만. 이렇게 나온 값들 어떻게 됩니까? 우리 평균 구하는 거예요. 평균. 여기서 우리 평균을 바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자, 이렇게 13.9. 즉 바꿔 얘기하면 방향성의 정보가 없는 이 오차에 4개월 동안의 오차에 대한 평균값을 구했더니 내가 큰지 작은 크게 예측했는지 작게 했는지는 몰라.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약 평균적으로 13.9 정도가 평균적으로 4개월 동안 오차가 발생했다. 평균적으로. 이게 4개월 동안. 근데 실제 값보다 내가 어떻게 돼? 크게 했는지 작게 했는지는 모른다. 이 값이
실제값인데 실제값보다 예측값을 내가 이만큼 크게 했는지 이렇게 위쪽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빼면 얘는 음수가 나오는 거고. 근데 절대값을 붙였으니까 얘도 양수. 여기에 내가 만약에 예측값을 하면 어떻게 돼요? 실제값에서 더 작은 값을 빼니까 양수값이 나오는데 거기 절대값 붙여도 양수. 그러니까 이쪽에 예측했는지 실제값이 여기 있을 때 크게 예측했는지 작게 예측했는지를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 뭐 본다 그랬죠? 방향성의 정보 CFE. 예, 그래서 예측의 특성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 이게. 그래서 어쨌든 주로 쓰이는 게 바로 뭐예요? CFE. 그 다음에 여기 나왔던 거, 오차에 대한 것들을 절대값을 붙여서 평균 낸 MAD, MAE 뭐 이런 형태로 쓰인다 그랬죠. 그죠? 이게. 그래서 어찌됐든 그런 형태로 쓰든 뭐 여기에 이 의미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값을 붙인, 즉 오차에다 절대값을 붙여서 평균 냈어요. 이 얘기인데 이제 이걸 갖고 이제 어떻게 되냐? 아, 이 오차의 크기는 뭐에 따라 달라진다. 단순히 오차의 크기만 갖고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실제 수요에서 오차가 차지하는 비중이죠. 실제 수요에서 오차가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이게. 그러면 예를 들면 1월 달은 실제 값이 많이 나왔어요. 2월 달은 여기가 100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측값을 했더니 여기는 이제 8천이 해서 8천을 해가지고 8천을 해서 오차가 빼니까 만에서 8천 빼니까 2천이 오차가 나온 거죠. 이렇게. 근데 2월 달은 실제 값이 1000이에요. 근데 내가 예측을 어떻게 했냐면 여기를 내가 700을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오차가 300이 나온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럼 여러분 어때요? 오차의 크기만 비교하면 여긴 2000이고 여긴 300이니까 얘가 좋은 예측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오차의 단순 크기만 비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꿔 얘기하면 이거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1월 달은 어때요? 이게 실제값이 있는데 예측값이 이렇게 해서 예측값이 즉 실제값은 얼마만큼 설명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값에서 얼마만큼 설명해 이게 80%예요. 요게 80%. 즉, 여기 설명 못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요게 20%라는 얘기예요. 이게, 즉, 실제 수요에서 이 오차의 비중을 본다는 얘기겠죠? 이게, 그 20%라는 얘기가 이거에 비해서 비면 반대로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실제 값이 있는데 예측 값이 이렇게 돼가지고 얼마큼 설명해? 70% 설명하고 있네. 예측값이 실제값을. 나머지 30%는 어떻게 돼요? 설명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오차가 작은 게 좋은 거니까 여기는 30%, 여기는 20%. 이게 좋은 거죠. 이게 그죠? 그 방법을 지금 이제 여기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나오듯이 우리 이걸 갖고 우리 절대 백분율 오차. 그래서 일반적으로 줄여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됩니다. 오차를 오차를 어떻게 내요? 오차를 퍼센트 오차로 바꾸는 거예요. 뭐에 대한 거? 실제값에 대해서. 이게 그래서 오차를 퍼센트 오차 즉 오차를 실제 수로 나누는 거죠. 이게 그다음에 그 오차 나눈 것을 어떻게 되냐? 절대값을 붙이는 거예요. 절대값. 절대값을 붙인 오차죠. 그러니까 사실은 앞에 나왔던 것처럼 오차에다가 절대값을 붙이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퍼센트 비율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 분자 분모의 실제값에 비해서 오차의 비율이죠. 그다음 곱하기 100을 하면 퍼센트가 되고 그 값을 어떻게 되냐? 이제 우리 이걸 평균 내더라 이렇게 쭉 이게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마페 이렇게 합니다. 마페.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되냐? 절대값을 붙인 오차예요. ABS 절대값을 붙인 오차. 그러니까 우리 앞에 그대로 갖다 쓰면 여기 오차 절대값 평균 낸 거. 요게 오차 제곱의 평균값이고 여기는 아직 평균 구한 건 아니죠. 하나니까.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 이 절대값 붙인 오차를 어떻게 돼? 뭐로 나눠요? 실제 수요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그래서 실제 수요를 나누면 비율이 나오겠죠. 그죠? 비율이 나올 거고 거기다가 곱하기 100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
오차를 절대값을 붙인 오차를 평균 오차 절대값을 붙인 오차를 실제 수요값하고 비교해 가지고 이렇게 계산된다는 얘기예요. 얘는 똑같으니까 230이니까 이게 없겠죠. 그다음 나머지는 쭉 하면 이제 비율이 나옵니다. 제가 좀 이쁘게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백분율로 곱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2월 달은 3.85% 오차가 10 정도가 발생했는데 10은 이 10이라는 것은 260에 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85 정도 되더라. 3.85 이게 그 다음에 3월 달은 어떻게 돼요? 14%. 약 14%. 그 다음에 4월 달은 어떻게 돼요? 한 4.5%, 4.48%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전체 4개월 동안 내가 평균 낼 거야. 그러면 요걸 뭐라고 한다? 5.58을 얘를 마페라고 한다. 마페. 이렇게 MAP 값. 이거의 해석 어떻게 돼요? 해석. 4개월 동안 실제 값에 비해서 약 몇 퍼센트? 5.5% 정도 내가 어떻게 하고 있다? 내가 어떻게 하고 있다? 어떻게 하고 있다? 어떻게 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약 5.5% 내가 방향성의 정보가 오차가 마이너스 나왔으니까 작게 했는지 크게 했는지 없다 그랬잖아요. 이 CFE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작게 했는지 크게 했는지 몰라. 빗나간 것만 알아. 빗나간 것만. 이게 5.5%. 근데 내가 CFE가 4개월 동안 전반적으로 약 실제값보다 즉 CFE는 전반적이라는 말을 쓰고 여기는 평균을 했으니까 평균값을 그대로 갖다 쓰면 4개월 동안 평균적으로 약 5.5% 뭐에 대해서 실제 값에 비해서 약 5.5% 평균적으로 내가 크게 크게 예측했습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평균적으로 이렇게 해서 예측에 대한 특성, 정확도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 다 이해됐죠, 여러분들? 이게 그래서 지금 우리 추세조정 지수평할법을 했고 또 하나 뭐 해볼까요? 우리 승법 계절 모델 한번 해봅시다. 우리 승법 계절 모델, 승법 계절 모델 이제 승법 계절 모델, 승법 계절 모델 이게 승법 계절 모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기본 예제 다음과 같은 분기가 있는데 1차년, 2차년, 3차년 있고 내년도 4차년의 수요가 어떻게 될까? 이걸 이제 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1차년을 봤더니 230, 330, 430 수요가 증가하다가 여기는 어떻게 되더라? 120 짝. 즉 전반적으로 1분기, 2분기, 3분기가 상승하다가 4분기 때 훅 떨어지는 즉 아주 비수기가 4분기에 나타나는 그런 수요가 나타나더라. 여기가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3분기도 우리가 한번 볼게요. 3분기도 좀 이렇게 이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3분기를 쫙 해서 봤더니 3분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왔을 때 내년도 4차년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를 예측해 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 수요가 예를 들면 총수요가 900, 1000, 1500, 1600. 총수요가 2200으로 알려져 있다. 총수요가 총수요가 2200으로 알려진 경우 이렇게 이 경우를 한번 우리 가정에서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총수요가 없을 경우 총수요가
없을 경우, 총수요가 없을 경우,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뭘 구해요? 1분기에 전체 이거 평균값을 구해야 되겠죠? 평균 계절 지수를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평균 계절 지수를 한번 평균 계절 지수를 한번 우리가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계절 지수를. 그래서 여기 나오듯이 이제 여기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놓고 1차년에 뭐부터 구하냐면 이제 평균값 구할 거예요. 평균값. 합쳐가지고 나누면 안 되니까, 나누면 되니까. 그래서 쫙 평균가. 제가 빨리 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빨리 하려고. 여러분들은 다 평균 그냥 똑같이 나눠서 합해서 나눠야겠죠. 이렇게. 똑같이 여기도 어떻게 되냐? 여기는 없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내가 이거 갖고 이제 는 어떻게 돼요? 232 평균에 비해서 한 몇 퍼센트 돼? 평균 1차년의 평균에 대해서 1분기가 어떻게 돼? 분기는 1분기, 1차년 1분기, 2차년 1분기, 3차년 1분기가 연결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똑같은 형태로 우리 요거를 쭉 이렇게 이동시키고 이렇게 이동된 상태에서 보겠습니다. 우리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게 지금 단축키가 안 먹어가지고 여러분들 이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지금 계절 지수를 구했는데 이게 달러를 붙이는 게 지금 안 먹고 있네. 이게 공유 화면에서 이게 단축키가 공유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여기도 나누기 이거 나누기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어이. 이거 나누기 얘가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똑같이 할게요. 제가 반복적으로 원래 그냥 한 번에 절대 주소값 구하면 되는데 여기도 3분기도 얘 나누기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제가 구했습니다. 얘도 똑같이 구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냐? 이거 나누기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거 갖고 쭉 했더니 평균 계절 지수 구하겠습니다. 평균 계절 지수. 평균 계절 지수는 바로 얼마냐? 이렇게
이렇게 평균이 되겠네요. 그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돼서 엔터 쫙 하면 여기에 딱 집어넣으면 이렇게 평균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 계절 지수는 이렇게 구했고 그래서 내년도 총수요가 어떻게 돼? 2200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2200의 평균을 구해야겠네요. 얘를 그래서 얘를 4로 나누니까 550. 그래서 550, 550, 550 이렇게 됐고 여기서 는 하면 요거 곱하기 예. 자, 그대로 해서 우리 합산 쭉 하면 다음과 같이 지금 자리가 소점 자리가 지금 지저분하니까 깔끔하게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요게 예측값 답이에요. 이거 합산하면 얼마 나와야 된다고요? 2200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쫙 하면 2200 딱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 4차년의 분기별 예측값은 어떻게 되더라? 요 값이 되더라. 4차년에 여기다 제가 이렇게 요렇게 우리 값이 되고 요거 그대로 다 합치면 2200 나올 거예요, 아마. 요렇게 하면 2200 끝. 이렇게. 이게 총 수요가 알려져 있는 경우 2200으로 알려져 있는 경우가 되고 그다음에 총 수요가 없는 경우를 한번 해 볼게요. 총 수요가 없는 경우. 총 수요가 없는 경우 여러분 적극 추천. 난 이거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이거 제가 총수요가 나오는 걸 예를 들어 분기별로 찢으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면 찢으면 어떻게 돼요? 1차년, 2차년, 3차년이니까 전체 T1, T2부터 T12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수요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1차년이 1분기, 2분기, 3분기 갔다 4분기 확 떨어지고 다시 여기서 어떻게 돼요? 1분기, 2분기, 3분기 갔다가 2차년, 4분기 확 떨어지고 또 여기도 이렇게 확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회계직선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오차가 너무나 크게 발생하죠. 이거를 작게 만들려면 어떻게 되냐? 이거를 연 단위의 연 단위의 총수로 바꿔버리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연 단위의 총수로 바꾸려면 그대로 합산을 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이렇게 쭉 했더니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러면 우리 회기직선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회기직선을 그래서 여기다가 그대로 제가 카피를 하겠습니다. 쭉 해가지고 그대로 하고 어이구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제 이게 1차년 전체 수요합, 2차년 수요합, 3차년 수요합 이렇게 됐고 여기서 이제 기간 아유, 잘못 썼네요. 기간이 여기고 1차년, 2차년, 3차년 여기는 이제 수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 이거 그림으로 한번 그렇게 실제로 우리 한번 넣어볼까요? 그림으로 쫙 해서 산점도 쫙 그리면 산점도 이렇게 나오네요. 어이구야 거의 그냥 직선에 가깝네. 섬 세 개가. 그죠? 오차가 작겠네. 추세선 추가해가지고 수식을 차트에 이렇게 쫙 하면 어떻게 되냐? 여기에 바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죠? 예측이 이렇게. 어. 이렇게 예측된 값을 우리가 이제 만드는 거예요. 이걸 갖고 어떻게 되냐, 실제로 맞는지 이게 x하고 y 쫙 하면 어떻게 돼요? x, y 쫙 해서 먼저 공분산부터 구해봐야겠죠? 우리 어떻게 돼요? 공분산을 구해보자. 아이고. 공분산을 구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평균을 구해보자. 평균 우선 먼저 공분산은 어떻게 되냐? 평균 구하면 됩니다. 평균 이렇게 평균 이게 그래서 이 평균 값으로 이렇게 구하고 여기는 곱하기에 곱한 것의 평균이니까 1 곱하기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이거 갖고 그대로 쭉 하면 여기는 평균. 공분산 구하겠습니다. 자, 했더니 어떻게 돼요? 2730 곱한 것의 평균에서 빼기 x의 평균 곱하기 y의 평균. 쫙 이렇게 해서 쫙 143. 이게 우상향이네. 양수값 나왔으니까. 그러면 우리 상관계수를 한번 뽑을까요? 상관계수. 상관 분석을 해가지고 상관계수를 한번 뽑아보자. 상관계수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
표준화시킨 공분산. 그래서 우리 여기다 표준 편차를 한번 구해 봅시다.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하냐면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P 이렇게 난다 그랬어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P. 저 P는 모표준 편차를 나타낸다고 저거 쓰시라고 제가 설명했고 그래서 요렇게 어이구 요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1, 2, 3 이렇게 요거의 표준 편차 구했고 그다음에 Y의 표준 편차도 구해야겠네요. 이렇게 표준 편차. 지금 이쁘게 제가 자릿수를 이렇게 이쁘게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도 이쁘게 이렇게 상관계수는 어떻게 되냐? 표준화시킨 공분산이에요. 공분산을 x의 표준 편차와 y의 표준 편차로 곱해서 나눠준다. 이게 뭐가 된다? 이게 상관이 된다. 자, 이렇게. 그래서 이거 갖고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우리 회기직선 베타 한번 구해볼게요. 기울기 베타 값 구해봅시다. 베타 값. 베타 값. 이거만 구했으면 우리 다 구한 거죠, 이제. 음. 공분산하고 상관계수만 구하면 다 구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델타 y를 어, 델타 x가 델타 y를 델타 x 델타 y를 나누는 거니까 기울기 값을 구하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y의 표준 편차를 이거 회기식 추정하는 식의 영상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y의 표준 편차를 어떻게 되냐? x의 표준 편차를 나눠서 곱하기 상관계수를 여기다 쭉 그대로 곱하면 됩니다. 그럼 뭐가 나와요? 베타 값. 자, 베타 값이 215가 나오네요. 자, 알파 보겠습니다. 알파. 알파 값은 어떻게 돼요? 이거 회기직선, 평균직선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나온 게 어떻게 돼요? 이게 평균, 이게 오차가 있는 평균선이니까 y, y바 마이너스 y는 알파 플러스 베타 x의 모회기 직선이니까 표본회기 직선은 어떻게 돼요? 평균을 바꾸는 거죠. 넘어가니까 yn 마이너스 베타 x 바에 얘는 알파. 요거네. 알파는 y 평균에서 베타 곱하기 x 평균을 빼주면 알파가 나오더라.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y의 평균값 빼기 베타 곱하기 어떻게 돼요? 베타 곱하기 x의 평균 이렇게 나오네. 참. 나왔더니 86333 이렇게 나오네. 8633333 이렇게 나오나 봅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엑셀이 자동으로 계산해 준 그 값하고 딱 떨어지죠. 그죠? 이게 바로 뭐다? 회기직선이다. 이게. 그러면 우리 내년도니까 어떻게 돼요? T1, T2, T3, 내년도는 T4. 그러면 내년도 총수요는 어떻게 되냐? 내년도 총수요는 는 해서 어떻게 돼? 기울기에다가 몇을 집어넣어야 돼요? 4를 집어넣어야겠네요. 4, 그죠? 그 다음에 더하기 어떻게 돼요? 절편값 짝하면 짝. 1723, 333 이렇게 나 예측되네요. 이게 그럼 위로 다시 올라가서 우리 쭉 올라가서 회기직선에 의해서 추정된 전체 우리 값을 쫙 해서 봤더니 뭐라 그랬냐면 17 얼마요? 172 내년도 총 수요는 그냥 는 해볼게요, 제가. 는 해서. 요거 내네, 4차년은 이렇게. 4차년은 이렇게 되고,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여기는 는, 요거 그대로 쓰고, 이렇게. 그래서 짧게 줄여서 쭉쭉쭉쭉쭉쭉 이렇게 됐고, 433.8로 이렇게 그냥 쭉 해서 83, 이게. 그래서 우리 요거 똑같이 어떻게 되냐? 지금 이게 절대값이 이게 지금 안 붙어가지고, 이게 똑같이 절대주소값이 지금 제 키보드에서 이게 지금 안 먹어요. 이게. 그래서 나누기 4. 자, 그럼 똑같이 되겠죠. 이게 다 똑같은 값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이거 이렇게 나누 4로 평균 구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계절을 곱하니까 1723, 333 위에 있는 값하고 똑같죠. 밑에 있는 값이 합산된 게 그죠. 그래서 예측된 결과 값은 어떻게 되냐? 요게 어 요게 우리가 바로 뭐예요? 요게 바로 이게 회기시기 통해서 구한 값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요거 갖고
이쁘게 이렇게 좀 만들고 요거 합치면 요거 합치면 얼마 나와야 돼요? 1723,333이 나와야겠네요. 1723,334. 쫙 나오네요. 이게 총 수요가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구하는 방법, 지금 회계식으로 하는 거 이렇게 다 알려드렸어요. 여러분 승법 계절 모델까지 하고 회계 예측까지도 같이 포함돼서 다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수요 예측에 대한 것도 쭉 다 정리 한번 다시 우리 화이트보드를 들어가서 수요 예측, 수요 예측 우리 여기서 쭉쭉 보겠습니다. 수요 예측은 제가 수요 예측 쭉 OS 퀴즈도 안 내고 약수령 두 문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계산 문제 두 문제 내겠다. 계산 문제 두 문제. 계산 문제 두 문제. 이렇게. 두 문제, 예를 들면 어떤 문제 주어주고 밑에, 1, 2, 3 이렇게 부속 문제가 연결되죠, 지금. 그죠? 이게. 그러니까 반드시, 어, 제가 지금 설명했던 이 방법들은 반드시 이해한다. 이게. 그다음에 여러분 우리 이동평균법에서 알파하고 그다음에 지수평활법의 알파하고 이동평균법의 n의 크기가 어떤 형태로 변하는지 이거 제가 수업 시간에 너무나 강조했죠. 이게 그거 고민하시고 그래서 수위측에 대한 것들 다 정리가 됐습니다. 우리 이제 11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1장. 11장. 11장이 이제 아이고, 이게 공유가 또 이게 또 화면이 안 돼 있네요. 다시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아이고,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10장 수위에서는 OX 퀴즈, OX 퀴즈 요거 안 내고 안 내는 겁니다. 그다음에 약수령 두 문제, 계산 문제 두 문제. 계산 문제는 밑에 부속 문제가 이렇게 딸리겠죠.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아까 얘기했던 거, 이동평균법에, 이동평균에서 어떻게 돼요? n의 크기하고, 지수평활법에 이 알파의 특성, 이거 비교하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런 문제는 거의 뭐, 시험 문제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이런 문제,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 반드시 우리 쓰는 연습을 좀 해봐야 된다. 이게 시험 문제 좀 다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어. 그래서 다 됐고, 그 다음에 11장을 보겠습니다. 11장. 11장에서는 이제 우리 뭐가 되냐면 총괄계획법이에요. 총괄계획법. 총괄계획법하고 우리 이제 생산 능력에 대한 것들.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중요한 여러 가지 얘기가 쭉 나오는데 생산 능력을 평가하는 거, 생산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죠. 생산 능력을. 기업의 생산 능력이 뭐죠? capacity 이렇게 나오는요. capacity에 대한 것들. 이거 평가하는 거. 그 다음에 이 세 개 갖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세 개 갖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동률, 그 다음에 효율. 가동률은 어떻게 돼요? P capacity를 갖고 actual output을 나눠버리면 되고 효율은 어떻게 돼요? 이 가동률, 이용률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effective capacity를 actual output으로 나눠버리는 거겠죠. 그죠? 이거 반드시 이거 시험 문제 출제입니다. 요거는 시험 문제 출제. 요거 출제. 이렇게 출제.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들 계산하는 것이 반드시 나오니까 우리 그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생산 능력에서 우리 필요한 기계 대수. 기계 대수 구하기. 설비에 대한 기계 대수 구하기. 기계 대수 구하기. 요거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예제 반드시 푼다. 여러분 내가 수업 시간에 이거 세 문제까지 풀었어요. 그죠? 그걸 반드시 푼다. 예제 풀기. 강의 자료에 나와 있는 기계 대수 구하기, 예제 풀기. 한 개짜리는 여러분 안 낼 거야. 여러 개 복수로 바람개비 뭐 저기 산악용 자전거 뭐 일반 도로용 자전거 이렇게 복합적으로 만드는 것에 뭐가 들어가죠?
상품이 이렇게 전환될 때 셋업 타임이 들어가니까 그 셋업 타임이 들어가 있는 예제를 집중적으로 풀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얘기가 바로 뭐예요? 또 기계 구한 다음에 슬랙 그죠? 슬랙. 내가 설비 투자하기 싫어. 지금 불경기인데 어떻게 또 돈을 들여서 또 설비를 투자를 해? 그랬을 때 추가적인 비용 없이 설비의 기계 대수를 조정하는 게 슬랙 같은 거죠. 슬랙 조정하는 거. 근데 이 슬랙을 이렇게 내가 조정했을 때 작업 환경에서 나타나는 그 변화가 바로 뭐예요? 노동의 강도가 가혹해지는 거예요. 그죠? 이게 그래서 이직률이 늘어날 수도 있다. 기계 대수 구하기 우리 강의 자료에 나왔던 거 반드시 여러분들 꼭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약수령 문제 같은 것들, 약수령 문제. 약수령 문제에서 중요한 것들은 우리 강의자를 한번 우리 보면서 구체적으로 좀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과 같이 이렇게 쭉 해서 뭐 설비 의사결정에 대한 것들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거 꼭 보라고 얘기했죠. 이거 계산하는 거 쭉쭉 넘어갑니다. 쭉쭉쭉쭉. 이 설비에서의 뭐 주요. 규모의 경제, 규모의 비경제. 이게 규모의 경제, 규모의 비경제. 요거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그 다음에, 우리, 이거 능력, 생산 능력 전략. 이게 바로 뭐예요? 생산 능력 전략, 능력 전략. 이렇게 되겠네요. 생산 능력 전략. 이렇게. 그래서 생산 능력 전략 이렇게 다음과 같이 생산 능력 전략은 어떻게 되냐? 확장주의 전략. 그거는 두고 보기 전략. X. 그래서 그다음에 혼합도 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특징 정리하기. 요거 별표. 자, 별표. 그다음에 필요한 기계 대수 구하기 뭐 이런 것들 쭉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예제 다 풀어보면 뭐 여러분들 이거 다 할 수 있는 거고 뭐 설비 입지 구하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 뒤에 총괄계획법도 있는데 뭐 총괄계획법은 사실 총괄계획법이 굉장히 중요한 예제인데 그게 지금 계산이 좀 복잡하고 해서 일부러 제가 간단하게 보여주고 그냥 설명은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그거 시험에 잘 나오는 예제예요. 그 엑셀 같은 거 계산하는 문제가. 그래서 어쨌든 우리 실장에 대한 것들은 핵심 정리가 다 됐네. 이게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요 화이트보드로 돌아와서 우리 11장을 한번 우리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여러분들한테 11장, 11장 쫙 해서 얘는 마찬가지로 OX 퀴즈, OX 퀴즈 11장에서 얘가 내가 세 문제 내겠다. 그 다음에 여기서 약술 여기도 한 두 문제에서 한 세 문제 정도 여기서 나올 게 있죠. 이게 그다음에 계산 문제. 계산 문제는 뭐가 있어요? 생산 능력하고 기계 대수 구하기. 여기서 어떻게 되냐? 두 문제 나온다. 이게 그래서 어찌 됐든 이런 형태 11장에 이제 총괄계획법 이렇게 그래서 요거 갖고 이제 우리가 쉽게 준비할 수 있죠. 제가 강조한 것들만 보면 여러분 쫙 다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14장 재고에 대한 것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재고. 이게 재고에 관련된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어떤 형태냐면 재고에 대한 이제 특성을 좀 이해해야 돼요. 제가 설명한 것만 보세요. 설명한 것만. 그래서 EOQ 구하기, EOQ 구하기, EOQ 구하기. 소비율이 일정할 때, 소비율이 일정할 때, EOQ 구하기. 그 다음에 제가 한번 중요한 개념을 써볼게요. 두 번째 EOQ 구하고 요거 EOQ 구하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워서 이제 우리 일단 재고에 관련된 특징, 재고에 관련된 비용.
그래서 나오는 것들, 그 중에서 이제 뭐 안전재고 같은 것들, 개념, 안전재고의 개념이나 이런 것들 좀 머릿속에 숙지한다. 그다음에 주기재고, 뭐 이런 것들, 뭐 주기재고, 이게, 이런 것들, 재고의 비용, 재고의 종류, 이런 거에서 이제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을 좀 머릿속에 숙지한다. 이게 1번. 두 번째, EOQ 계산하기. EOQ 계산하기. EOQ 계산은 어떤 건데요? EOQ는 어땠을 때? 수요가 일정할 때 한번 EOQ 일정할 때 EOQ 계산하는 거. 그죠? 이게 수요가 일정할 때 가장 간단한 거죠. EOQ 가장 간단한 거 계산 한번 일정할 때 한번 해볼까요? 우리 2분의 Q 토탈 인벤토리 코스트 TIC는 어떻게 되냐? 2분의 Q에 홀딩 코스트 더하기 디맨드를 Q로 나눈 다음에 셋업으로 나누더라 이렇게 되는 거. 그죠? 이게 EOQ는 어떻게 되죠? EOQ는 요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죠? EOQ는 어떻게 되냐? 2DS를 홀딩으로 나누고 루트를 씌우면 EOQ. 자, 이렇게. 그래서 우리 EOQ 계산에서 나오는 문제 어떻게 나올까요? 이게 비포 애프터. 내가 그 전에는 우리 새 모의통에 관련된 예제, 교재에 나와 있는 예제, 교재가 아니라 강의 자료로 준 예제의 숫자를 바꿔서 내겠습니다. 숫자를 바꿔서. 이게, 그래서 비포가 새 모의통 관리자가 390개씩 주문했어요. 근데 EOQ를 적용하고, EOQ를 적용했더니 75개씩 주문하래요. EOQ의 계산식에 의하면. 이게, 그래서 비포 이거일 때 전체 토탈 인벤토리 코스트가 얼마고 EOQ를 구해서 75개일 때 토탈 인벤토리 코스트가 얼마다. 그래서 가격이 얼마나 세이브 시켰어요. 이 비교하는 예제. 이거 시험에 나올 가능성 99%. 이게 여기는 시험 문제 나올 게 되게 많죠, 여러분들. 이게 그래서 계산에서 문제를 푼 것들을 여러분들 꼭 예제를 기본적으로 쭉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제에 대한 것들을 이게 그래서 EOQ에 그다음에 수요가 변동할 때 나오는 예제 있잖아요. PQ 재고 통제 시스템 P하고 Q하고 그죠? 이게 여기는 파리오딕의 기간이고 여기는 퀀터티의 Q를 나타내는 거고 그래서 컨티뉴어스 리뷰 여기는 기간 주기 재고예요. 주기별로 재고를 하는 거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연속 조사하는 거고 이게 그래서 요때 계산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반드시 예제 책에 있는 예제를 반드시 푼다. 책이란 책 잘못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책이 아닙니다. 책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한테 나눠주고 제가 설명드렸던 영상 안에 강의에 그 교재 안에 들어있던 설명의 예제 있죠? 그것들을 반드시 본다. 그 다음에 수량 할인 EOQ, 수량 할인 EOQ, 요거, 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 재고에 대한 것들 봅시다. 재고 쉽게 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직접 내가 강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14장 재고 그래서 영상으로 올려놓으니까 음, 그렇게 좀 어렵게 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OX 퀴즈 14장 재고에서는 OX 퀴즈 쭉 해놓고 어떻게 되냐 안 낸다 여기 안 낸다 이게 그 다음에 여기 약수령 어 여기 두 문제 내겠다 약수령 두 문제 그 다음에 계산 문제 쭉 이렇게 계산 문제 쫙 해놓고 계산 문제에서는 이제 어떤 거 나오냐면 수요가 일정할 때 EOQ하고 수량하고 그다음에 TIC 이렇게 구하는 거. 그다음에 수량 할인 EOQ 쫙 해가지고 수량 할인 EOQ를 구하는 문제. 이렇게. 그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이제 재고에 관련된 거에서 어떻게 돼요? 이게 수요가 수요가 변동할 때 Q 시스템에서 어떻게 되냐? 이거 EOQ하고 그다음에 아니죠. EOQ가 아니죠. 수요가 변동할 때 Q 시스템에서 ROP 제주문점
제주문점 수량이 되겠죠. 제주문점에서 몇 개 단위일 때 주문해야 돼. ROP 이거 이거에 관련된 거하고 토탈 인벤토리 코스트 계산하는 거. 자, 이렇게. 그래서 계산 문제는 어떻게 되냐? 계산 문제는 여기서 세 문제 내겠다. 세 문제. 부속 문제는 있죠. 밑에 이게 수요가 일정할 때 EOQ와 TIC, 비포 애프터 비교하는 거. 수량 할인 EOQ 이거 비용 계산하는 거. 그다음에 수요가 변동할 때 Q 시스템, 수요가 변동할 때 Q 시스템, 수요가 변동할 때 Q 시스템에서 제주문점 수량이 몇 개야? 그다음에 토탈 인벤토리 코스트. 이 토탈 인벤토리 코스트는 어떻게 계산해요? 이거 결론부터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2분의 Q에 홀딩 더하기 2분 디맨드를 어떻게 돼요? Q로 나누고 한 번에 오더할 때 발주 비용이 들어가고 여기까지는 일정할 때 똑같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여기 제주문점에서 뭐가 생겼죠? 안전재고 생기죠? 안전재고 수요가 변동하니까 안전재고량이 15개가 더 많이 확보된 상태에서 발주를 넣는 거니까 예를 들면 15개라고 한다면 15개에다가 여기다가 어떻게 돼요? 단위당 홀딩 코스트를 곱해줘야죠. 15개 여기 안전재고가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일정할 때의 돈 비용 토탈 인벤토리 코스트는 뭘 반영해야 된다? 토탈 인벤토리 코스트는 안전 재고량이 보유 재고량이니까 이거를 반영해서 토탈 인벤토리 코스트를 계산한다. 총 재고 비용을. 그래서 계산 문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세 문제. 반드시 여러분들이 세 문제 숙지, 시험 문제 냅니다. 총정리. 이제 챕터별로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챕터별로 이제 제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요약을 해서 쫙 해서 지금 제가 한눈에 딱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지금 만들어 주려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어이구야. 10장 이제 수요가 됐고 이제 11장. 11장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제가 캡처를 해서 이제 14장 재고로 가겠습니다. 14장 재고. 재고에서도 어떻게 되냐? 이렇게 제가 여러분 이제 다 정리가 됐습니다. 한번 이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해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6장에서는 OX 퀴즈 세 문제. 그럼 이제 전체 총괄로 하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총괄로 하면 전체 쫙 해서 OX 퀴즈 쫙 해서 여기 세 문제 됐고 약술 그다음에 계산 이렇게 쫙 됐습니다. 그러니까 6장에서 여기 계산 두 문제,
약수령 없고 7장에서 약수 OX 퀴즈 세 문제, 약수령 두 문제, 계산 문제 없고 이렇게 요게 6장, 여기는 7장 이게 그다음에 10장 봅시다. 10장. 10장에서 어떻게 돼요? 10장에서 여기 OX 퀴즈 없고 그다음에 약수령 문제 두 문제, 계산 문제 두 문제 이렇게 됐네요. 이게 11장 봤더니 어 세 문제, 11장 총괄기획법에서 OX 퀴즈가 세 문제, 세 문제, 두세 문제, 여기서 여기 두 문제, 계산 문제가 11장에서 두 문제. 전체 한번 정리할게요, 제가. 쫙 됐고. 재고 관리 볼까요, 재고 관리? 재고 관리에서 어떻게 되냐? 두 문제, 세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그래서 어떻게 돼? 14장 재고에서 어떻게 돼요? 두 문제, 세 문제. 이렇게. 어, 재고가 두 문제, 세 문제 됐네요. 이게 쫙 해서 전체 OX 퀴즈는 333 이렇게 돼가지고 나오니까 전체 OX 퀴즈는 카운팅 된 것만 9문제 뭐 정도가 되니까 10문제 정도 되면 되겠네. OX 퀴즈를. 10문제 정도 되고 시험지 지금 약수령 문제는 6문제, 6문제, 8문제죠, 8문제. 이렇게 약수령 문제는 8문제, 8문제. 아유, 좀 이쁘게 그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말 시험에서는 요걸 갖고 어떻게 되냐? 퀴즈. 퀴즈는 아유, 기말 시험 이렇게 놓고 퀴즈, OX 퀴즈는 어떻게 되냐? 10문제 정도 딱 계산을 해야 되니까 10문제가 나오고 약수령 문제는 8문제가 최대 8문제 나오고 계산형 문제는 6에다가 9문제 나오네요. 최대 9문제. 쫙 이렇게 9문제. 즉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들 지금 각각의 챕터별로 제가 예상 가능한 계산 문제를 이렇게 딱 정해 준 거예요. 그죠? 이 중에서 어떻게 돼? 내가 이거보다 다 작게 내겠다. 작게, 적게 내가 시험 문제를 내겠다. 기말 시험은 범위가 이렇게 되지만 이거보다 더 적게 내겠다. 적게. 여러분들한테 학습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려고 이거보다 더 작게 내겠다. 문제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도록 절대로 꼬거나 비틀지 않고 강의 슬라이드에 나와 있던 그 예제는 무조건 풀어볼 것. 그 예제 수준에서 숫자만 바꿔서 내겠다. 알겠죠? 이게 반드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수요 예측만 좀 주의하면 되겠네요. 수요 예측만. 수요 예측은 제가 별도로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공부하느라 한 학기 좀 수고하셨고, 그 다음에, 지금 강의 요약을 여러분 하는데 굉장히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이게 녹화하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하면서 늦어진 점 이제 양해 좀 부탁드리고 주말에 좀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최대한 쉽게 낼 테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제가 정리한 이 영상 강의를 잘 보셔가지고 여러분 기말 시험 준비하는데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했습니다.